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자,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7회 51번부터 100번까지 되겠습니다. 51번 공중보건학개론이죠. 70번까지가 공중보건학개론이고요. 71번부터 100번까지는 실기 문제 되겠습니다. 51번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의 전파 매개체를 묻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액, 질 분비물, 정액이죠.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는 에이즈라고 합니다. 에이즈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가장 많고 에이즈 환자의 혈액을 수혈했을 때 혈액 감염 그리고 주사 바늘을 공유했을 때 주사기를 통해서 전염이 일어납니다. 자, 엄마가 에이즈일 때 아기가 에이즈 감염이 됩니다. 그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죠. 수직 감염과 모유를 통한 아기에게 전파가 가능합니다. 에이즈는요, 자, 정액, 질 분비물이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침, 타액과 소변과 잦은 악수 같은 경우는 전파 경로가 아니겠습니다. 52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 가정 방문을 통한 신생아 간호 시 가장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자, 가장 빠른 조치를 물으면 가장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생후 24시간 된 아이의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되었고 잘 먹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되었다, 황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생후 2에서 3일 사이에 발생하는 황달은 생리적 황달이라고 해서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아지고 좀 심하면 광선요법을 받으면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나 생후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굉장히 위험해요. 엄마의 혈액과 아기의 혈액이 부적합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의 혈액이 아기의 혈액을 공격합니다. 아기 혈액이 계속 깨져요. 보통 RH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엄마의 항체가 아기 몸속에 들어가서 계속 아기 혈액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전부 교체해주는 교환 수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응급한 경우는 5번 되겠어요. 1번을 살펴보면 생후 5일 된 아이의 수면 시간은 보통이 16시간 이상입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기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합니다. 2번 생후 4일 된 아이의 변이 푸르스름하고 하루에 5회씩 볼 수 있죠. 자, 태변이죠. 수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 약 3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3, 4일 지속된다 생각하고 이쯤은 태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태변의 특징은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습니다. 암녹색이거나 암갈색일 수가 있고요. 생후 24시간 이내에 꼭 배출되어야 해요. 한번 배출되면 하루에 4 내지 5회씩 보고요. 약 3일간 지속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3번 생후 일주일 된 아이의 서해부 항문 주위 피부가 붉은 발진이 생겼다. 기저귀 발진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뭐 병원으로 빨리 후송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4번 생후 2주 된 아이의 배꼽 주위는 정상이거나 제대가 탈락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제대는 보통 10일 안에 탈락이 되는데요. 일단 아기 배꼽 주위가 정상적이라고 하니 제대가 조금 더 탈락되는지 지켜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번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A씨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여성 불임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난소 기능장애. 자, 난소에서 뭐예요? 배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난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난소 기능장애는 불임의 원인 되겠습니다. 자, 여성 불임의 원인은 성기 기형이 있을 수 있고 호르몬 장애, 난소 기능 장애, 난관 폐쇄, 이제 난자가 가는 길이 폐쇄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여성 불임의 원인이고 1번 같은 경우 월경 주기법 사용, 2번에 콘돔, 3번에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피임의 방법들이고
4번이 되려면 성기 발육이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답이 될 수 있으나 성기 발육 증진은 답이 아닙니다. 54번 질병 발생의 3요소 병원체의 환경 숙주이다. 자, 질병 발생의 3요소도 알아두세요. 병원체의 환경 숙주이다. 숙주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성별, 인종, 면역, 역량. 자, 숙주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병에 잘 걸릴 수가 있고 또 병에 안 걸릴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성별에 따라서 남자가 더 잘 걸리는 병이 있고 여자가 더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면역 상태가 좋으면 병에 덜 걸리겠죠. 영양 상태도 마찬가지. 영양 상태가 안 좋아. 영양 결핍이다 그러면 또 병에 더 잘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병원체 요인은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해서 병인이라고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기 온도, 습도.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대기 온도와 습도가 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하면 얘는 환경 요인에 들어가지만 이 대기 온도와 습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의 피부 질환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막 습도가 높은 곳에서 습도에 의해서 막 피부 습진이 생긴다 하면 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기 온도도 마찬가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열 화상을 일으켰다 하면 얘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병인이 되는 거예요. 방사선, 유해가스, 자, 음식이 상한 음식, 상한 물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면 병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소, 자, 영양소 위에서 영양이라고 했을 때는 숙주 요인이라고 했는데, 자, 이 영양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자, 병원체 요인의 영양소는 직접적인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었을 때 걸리는 병 있죠. 뭐 보통 비타민이 결핍되어서 비타민 결핍증에 걸릴 수가 있죠. 뭐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악성빈혈, 뭐 이런 경우 영양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병원체 요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환경 요인 같은 경우는 병원체와 숙주 간의 매개 역할을 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죠. 주위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곤충, 매개 동물의 경우 매개자가 붙으면 무조건 환경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환경, 지형, 기후, 상하수도, 계절, 화학물질 등, 자, 이렇게 환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환경 요인.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 화학가스가 유독가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한 번에 딱 중독시켜서 그게 원인이 됐을 땐 병원체 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 모두 헷갈리시더라고요. 병원체 요인인가 환경 요인인가 할 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주 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몸 상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면역 상태라든지 연령, 성, 인종,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영양 뭐 이런 것들은 숙주 요인에 들어가겠죠. 55번 50세의 여성이 기침 시 피가 함께 넘어오는 등 결핵이 의심스럽다. 이 여성의 결핵 진단을 위한 객담 채취 시기는요. 자, 결핵이든지 아니면 상부기도 감염이든지 모든 객담의 채취 시기는 같습니다. 1번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기침으로 나오는 객담이 객담 검사하기 가장 좋은 객담입니다. 56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 질병에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다. 이 중 3차 예방은요. 답은 4번이죠. 불구 예방. 자, 3차 예방은 재활, 불구 예방, 그리고 최고 기능 수준으로의 회복을 3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자, 다리가 절단됐어요.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최고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죠. 절단됐지만 절단된 상태에서 내가 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재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 그리고 환경 개선 같은 경우,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모두 1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질병 발생 이전에 평소에 건강관리 해주는 건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은 조기 진단, 조기 발견, 그리고 아예 건강검진도 2차 예방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진은 무조건 뭐다? 2차 예방이다. 57번 보건간호사업에서 기록 및 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답은 5번입니다. 사업의 계획, 진행, 성과를 분석하고 재계획 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맞습니다. 그런데 상벌, 자,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2번에 뭐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3번에 타 보건의료요원의 업무 범위는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어요? 뭐 알아두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걸 알기 위해서 기록과 보고를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그리고 4번에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 및 간호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간호의 효과는 환자가 스스로 교육을 받아보고 느낄 수가 있게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하는 거지. 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록과 보고의 목적은요. 자, 사업의 계획, 진행 성과를 분석하고 또 다른 계획을 우리가 계속 세워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번 교육이 어땠는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지난 기록을 보고 이번 교육의 계획을 세울 때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교육 성과가 좋지 못했어. 그럼 이번에는 계획을 잘 세워봐야겠다. 이게 목적이죠. 넘어갈게요. 58번 가정 방문 시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발견하였을 경우 수행할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가족관계 등의 자원을 파악한다. 자, 관절염은 모든 할머니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주위에 가족관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자주 들여다보게 이런 자원을 파악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에 환자의 가치관과 습관에 대해 파악해서 뭐 하려고요? 그리고 2번에 식이요법은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그런 경우에 식이요법이 중요하니까 그때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환자의 증상을 살펴보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자, 이 관절염 같은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해서 급성병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만 만성병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병원에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병원으로 이송한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번에 이웃집의 외부 구조를 파악할 게 아니고 할머니 집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집의 구조를 좀 파악해서 턱을 낮춰준다든지 계단을 좀 완만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자원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지팡이나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 되겠습니다. 59번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업무는요. 답은 5번입니다. 보건교육의 장소 및 도구 준비. 자, 임산부의 분만을 개조하고 치료를 뭐 직접 하거나 예방접종을 시키고 사망 진단서, 출생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뭐 객담이나 뭐 혈액 검사 이런 거. 자,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자, 그 외에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는 간호사업을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도하거나 보건교육을 시키는 거. 자, 임산부 보건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보건사업 계획의 실천에 협조하고 참여를 합니다.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할 수 있습니다. 60번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 자, 가족 간호는 답은 5번이죠. 개인이나 가족의 요구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주민들이 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시책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나 지역 유지들의 요구 아니고요. 보건간호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도 아니라 자, 개인이나 가족, 간호를 받는 가족의 요구에 기초가 됩니다. 6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을 묻습니다.
답은 3번 가족 단위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가족 단위로 간호를 수행을 합니다. 각각의 가족으로 하여금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 되겠어요. 그러니 가족 단위의 자기 관리 능력의 향상은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62번 최근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답은 1번이죠.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지원. 보육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보육비를 좀 지원해주면 아이를 낳을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사교육비가 들고. 자, 2번에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거나 4번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줄 수 있는 정책이고요. 5번에 독신 가정을 지원하게 되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번에 입양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입양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외에 지금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욱하면서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63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실시 목적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만약에 전액을 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면 병원 가는 거 너무 즐겁죠. 돈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아침에 이 병원 가서 물리치료, 점심에 저 병원 가서 침 좀 맞고, 저녁에도 물리치료 한번 시원하게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64번 제2급 감염병으로 급성 장질환인 장티푸스의 주된 전파 경로는 답은 3번입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전염이 돼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2급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이면서 수인성 그리고 음식으로 전염이 되는 감염병에는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이 2급이면서 다 음식이나 물로 전파가 됩니다. 증상으로는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열나고 그렇겠죠. 65번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는요. 답은 3번입니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안 돼요. 정신질환자도 안 되지만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또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4번에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가 맞아요. 그렇지만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권리를 되찾은 사람을 복권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권이 안 됐어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복권되고 나서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그 형의 집행 중이면 결격 사유이지만 그 집행이 종료됐어. 그건 또 의료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5번의 파산 선고는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3번. 66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는요. 답은 5번. 망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 제약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자로 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7번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답은 2번입니다. 관할 보건소장. 자, 먼저 의료기관에 속해져 있어서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요. 원장님이죠. 원장은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니다, 의료기관에 속해져 있는 의사가 아니고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면 바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바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68번 구강보건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결국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69번 혈액관리법상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자, 사망한 경우 신고 시기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특정 수혈 부작용 생겼을 때는, 발생했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면 다시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고 그걸로 사망한 경우가 생기면 바로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서 보건소장을 통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70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되는 감염병은, 자, 몇 급이죠? 3급이죠. 자,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 즉시 격리입니다. 자, 2급과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다른 점이 2급은 격리, 3급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했기 때문에 3급 감염병 찾아야 됩니다. 3급 감염병 댕기열. 자, 1급은 뭐예요? 패스트는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패스트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1급이에요.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는 거죠. 2급이에요. 세균성 이질, 자, 앞에서 봤죠. 콜레라,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것들 뭐예요? 2급이었어요. 그리고 1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얘네들도 다 1급입니다. 자, 3급 감염병만 한번 볼게요. 3급 감염병에는 B형 그리고 C형 간염이에요. A형과 E형 간염은 2급 감염병이고요. B와 C형 간염은 3급 감염병입니다. 다시 3급 감염병 쭉 읽어볼게요. B형 간염, C형 간염, 공수병, 파상풍. 자, 우리 개한테 물리는 공수병, 파상풍 얘네 둘이 세트라고 보세요. 둘 다 경련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말라리아, 댕기열,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자, 모두 동물매개 감염병들. 렙토스피라, 말라리아, 댕기열,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자, 10세트들 더 갑니다. Q열, 황열, 신증후군, 출혈열. 다 3급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일본 내염, 에이즈까지. 요 정도만 알아둡니다. 다시 한번 3급 감염병, B형 간염, C형 간염, 공수병, 파상풍, 렙토스피라, 말라리아, 댕기열,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Q열, 황열, 신증후군, 출혈열, 일본 뇌염, 에이즈까지. 자, 우리 웬만하면 제가 예방접종 맞는 대상 감염병들은 2급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3급에 들어가는 것들 있죠. 자, B형 간염, 파상풍, 그리고 일본 뇌염은 예방접종 맞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상급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B형 간염, 파상풍, 일본 뇌염은 예방접종 맞는 3급 감염병입니다. 자, 한 번 더. 3급 감염병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고요. 공수병, 파상풍, 렙토스피라, 말라리아, 댕기열,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Q열, 황열, 그리고 일본 뇌염, 에이즈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기 문제 71번부터입니다. 모유 수유하는 경우 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3번이죠. 안약 점한 후 비루관을 30에서 60초간 눌러줍니다. 자, 안약을 점한하고 비루관을 막지 않으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비루관 눈물 구멍이라고 하죠. 자, 눈물샘하고 달라요. 눈물샘은 눈물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이렇게 눈두덩이 위편에 있습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가 되면 우리 눈으로 눈물이 고이게 되고, 자, 이 비루관이라고 하는 눈물점이라고 하는 곳으로 눈물이 들어가요. 그럼 콧물도 나오죠. 그 콧물, 눈물 콧물 같이 나오는 이유가 이 비루관 때문이죠. 자, 안약을 접안했을 때 이 비루관을 통해서 또 코로 들어가게 돼요. 코, 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화기계로 들어가서 전신 흡수가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눈물구멍인 비루관을 막아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 안약을 비루관을 막지 않고 넣게 되면 그 안약 맛이 코로 입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입으로 넘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눈물구멍을 막아주는 게 좋다. 72번 B형 간염은 혈전성 간염으로 수혈자나 의료계 종사자들이 감염되기 쉽다. B형 간염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예방접종이죠. 자, 우리 채용하기 전에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하고요.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고 근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방접종을 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중에도 반드시 주사 바늘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사 바늘은 어떻게 해라? 뚜껑을 씌우지 않고 버려라. 어디다 버린다? 일반 쓰레기통 아닌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공기 감염이 아니니까 수혈을 통해서 또는 주사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5번에 식기를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자비소독하는 건 B형 간염이 아니라 전염성 간염인 A형 간염일 때 자비소독해줘야 되고 식기를 따로 사용해야 되죠. 73번 일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간호조무사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항은요. 답은 2번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피시키도록 한다. 자, 화재 발생 시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환자를 보호해야 돼요. 재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 내원객들을 먼저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거동 가능한 환자, 다음은 거동 불가능한 환자, 마지막으로 중환자를 대피시킨 다음에 직원도 함께 대피를 하면 됩니다. 자, 1번에 모든 환자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방화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자, 방화문을 닫거나 불을 소화시키는 건 일단 간호조무사들은 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화문과 소화하는 건 나중에 다른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업무를 분담해서. 그리고 119에 신고하는 건 누구든지 화재를 발생한 목격한 사람이 가장 먼저 119 신고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자를 대피시키면 되겠습니다. 4번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인큐베이터 신생아 등 특수 환자는 이제 마지막에 직원과 함께 대피하도록 합니다. 5번에 의무 기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 뭐가 중요해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74번 일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어 24시간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검체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은 답은 4번입니다. 자, 화장실에 24시간 요 검사물 체뇨 중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달아둔다. 자, 소변백을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두고 다니게 되거든요. 24시간 소변을 모아야 되는데 24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소변량이 뭐 2리터 넘을 수도 있잖아요. 2리터 정도 되니까 무거운 거야. 들고 다니다가 쏟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두게 되는데 이걸 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모르고 보고 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우면 안 되니까, 자, 이것은 24시간 요 검사물 체뇨 중이니까 치우지 마세요 하면서 표지판을 달아두죠. 자, 1번에 소변 수집할 때 시작 시간대 첫 소변은 어떻게 해라? 버린다. 첫 소변은 버린다. 자, 지금 8시입니다. 24시간 소변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첫 소변 버리고 와주세요. 소변 한번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안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변 어때요? 자, 다음날 8시가 되면 자, 마지막 소변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해서 그 소변 어떻게 해라? 포함시키는 거예요.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 소변은 포함을 시킨다. 이번에 멸균적 방법으로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멸균적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도뇨관을 삽입해서 단순 도뇨관을 삽입해서 검사물을 채취하게 되고요. 그때는 소변 배양 검사하는 경우에는 멸균적 방법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소변 검사는 환자가 셀프로 스스로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번 멸균적 방법으로 우리가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3번 수집통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요. 수집통은 직사광선을 쏘이면 안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5번에 검사가 끝나는 시간에 배뇨를 하게 해서 그 검사물은 어떻게 해라? 포함을 시킨다. 답은 4번이요. 75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한다. 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 편마디피 환자는 지팡이가 뭐다? 분신이다. 지팡이 먼저, 항상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죠. 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라? 내리지마건, 내리지마건. 자, 건이를 잡아야 돼요. 건이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리쳐야죠. 내리지마건. 자, 내려갈 때는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 다리,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편마비 환자들은요. 자, 올라갈 때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지팡이가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편마비 환자들은 마비가 평생 동안 갑니다. 다시 다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가 뭐다? 내 분신이다. 지팡이가 항상 먼저 온다. 자, 올라갈 때는 그러나 건강한 다리와 마비된 다리 위치가 바뀌죠. 건강한 다리가 먼저, 그리고 마비가 된 다리가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자, 내려갈 때는 내리지마건. 자,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는 오르지건마입니다. 지팡이 먼저, 건강한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예요. 자, 우리 목발 환자들은 좀 달라서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목발 환자는 다행히 내려갈 때는 지마건 하고 순서가 같아요. 내려갈 때는 목발 먼저, 환측 다리,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내려오고요. 자, 올라갈 때는 자, 마비 환자랑 달라요. 이 사람들은 목발은 평생 자기 분신이 아니야. 목발이 왜? 다리가 낮거든요. 나아지면은 잘 걸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분신처럼 안 여겨. 항상 목발이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발, 마지막에 환측, 아픈 다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올라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편마비 환자랑 손상된 환자가, 목발 쓰는 환자가 순서가 달라요. 근데 내려갈 때는 지마건, 그리고 목발 먼저, 환측, 건측, 내려갈 때는 순서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76번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에 복합 골절상을 입고 전신 마취 수술이 결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심호흡과 기침을 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되죠. 그 이유는요. 답은 3번입니다. 수술 후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계 합병증 뭐다? 무기폐와 폐렴이죠. 자, 수술하고 나서 전신마취 수술하고 나서 호흡기계 합병증인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심호흡과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수술 전부터 교육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너무 중요합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 합병증, 무기폐 예방을 위해 기침과 심호흡을 교육합니다. 자, 그리고 기침과 심호흡 할 때 자세는 어떤 게 좋을까요? 금기가 아니면 반자위를 취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신마취 수술 후에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무기폐가 올 수 있지만 순환기계 합병증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색전증, 혈전증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라? 조기 이상 해라 라고 합니다. 자, 조기 이상과 심호흡, 기침 교육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심호흡과 기침이 더 중요해요.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이 더 중요해요.
77번 근육주사는 약의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맥으로 주사할 수 없는 약을 주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근육주사의 부위로 옳은 것은요. 답은 삼각근 부위 3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근육주사 부위 세 군데 기억합시다. 우리 예방주사 팔에 맞는 주사들은 삼각근 부위, 어깨 아래 삼각근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고요. 자, 엉덩이 주사라고 하죠. 엉덩이 주사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중둔근 부위에 놓습니다. 중둔근, 대둔근 아래에 중둔근이 있는데 대둔근이 있다면 대둔근이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다면 대둔근이 이렇게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림 알아보겠나요? 자, 중둔근은 우리 양쪽에 삐져나와 있어요. 대둔근 속에. 자, 그렇기 때문에 중둔근 이렇게 양쪽에 삐져나온 부위 엉덩이 바깥쪽에 놓게 되죠. 중둔근, 근육의 이름은 중둔근입니다. 그리고 이거 허벅지 부위는 우리 소아과에서 예방접종 놓을 때 제일 큰 근육에 놓죠. 아기들에게 제일 발달된 근육은 외측 광근입니다. 외측 광근. 그래서 근육주사 부위, 근육의 이름 세 군데는 삼각근, 중둔근, 외측 광근 중에서 찾아야 돼요. 3번입니다. 78번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코마딘,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라. 자, 코마딘, 쿠마딘, 헤파린, 와파린, 이렇게 요런 세 글자짜리 딘, 린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약들이죠. 혈전 용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요. 지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출혈을 관찰해야 됩니다. 자, 혈액 검사로는 혈액 응고 시간, PT, PTT 이런 것들 검사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에 이뇨제는 소변으로 칼륨이 빠져나가죠. 칼륨이 같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아니라 칼륨 농도를 확인해야 돼요. 저칼륨 혈증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약을 줘야 됩니다. 자, 모르핀 같은 경우 뭡니까?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뿐만 아니고 데메롤도 있죠. 코데인도 있어요. 자, 모르핀, 코데인, 데메롤 이런 약들은 호흡수를 관찰해야 됩니다. 환자의 호흡 중추를 마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수가 12회 미만이면 투약을 중단하라 라고 하죠. 자, 3번의 디곡신은 디기탈리스 강심제입니다. 강심제는 심장을 강하게 짜주지만 서맥의 우려가 있어요. 맥박수를 관찰해서 60회 미만이면 투약을 중단하라 라고 하죠. 자, 그리고 5번에 헤파린 같은 제제입니다. 헤파린은 주사약이고요. 4번에 코마딘은 먹는 약이에요. 둘 다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79번 왼쪽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환자가 있다. 다음의 그림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서 마비 환자 할 때 했는데 그죠? 내리 지마건 했고 내려갈 때는 목발도 순서가 같다고 했어요. 자, 내려갈 때는 내리 목마건이니까 아픈 쪽은 환측이라고 하죠. 목환건이다 하는 거고, 자, 올라갈 때는 다르죠. 올라갈 때는 자, 목발이 먼저가 아니고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목발, 환측 다리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왼쪽 발을 다쳤다고 했으니까 자, 왼쪽 발을 지금 붕대를 다 감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 불편한 다리를 이렇게 색칠을 해 놓습니다. 빗그물을 쳐 놓든지. 자, 그런데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목발이 올라가니까 처음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올라온 1번이 정답입니다. 80번 디기탈리스는 주로 강심제나 이뇨제로 사용된다. 환자에게 디기탈리스를 투여하기 전에 측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거 아까 78번 문제에서 해설을 했죠. 답은 뭡니까? 2번 맥박이죠. 강심제가 디곡신과 디기탈리스 같은 강심제들은 심장을 세게 짜주지만 어떻게 서맥의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맥박이 분당 60회 미만일 경우 투약을 중지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맥박을 잘 관찰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자, 우리 호흡을 관찰해야 되는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자, 답은 2번입니다.
81번 피내 주사는 표피 바로 밑에 있는 피부의 진피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피내 주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질병 예방 및 진단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 피내 주사 이렇게 하죠. 1cc 주사기, 주사바늘, 굉장히 가는 바늘을 거의 피부 아래 눕혀서 주사를 하게 되고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이렇게 모기 물린 듯이 동그랗게 생기죠. 그럼 우리가 볼펜을 동그랗게 쳐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게 되죠. 주로 CT 검사할 때 조영제 들어가기 전에도 검사하게 되고 또 항생제 맞기 전에도 피부 반응 검사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AST라고 합니다. 애프터 스킨 테스트. 스킨 테스트 하고 나서 반응이 없어야지 항생제를 주입해야 되죠. 그래야지 항생제가 그 환자에게서 아나필락틱 쇼크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미리 검사를 해서 혹시나 그 사람한테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피부 반응 검사를 먼저 할 때 피내 주사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또 결핵 예방접종, BCG 접종도 어깨에다가 이렇게 피내 주사로 해서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답은 1번요. 자, 2번에 약물 흡수를 위해 마사지 하면 안 되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45도로 주사하는 건 피하 주사고요. 이건 거의 눕혀서 주사바늘을 삽입해야 돼요. 4번에 되도록 빨리 주입할 필요 없고 5번에 삼각근에 주사하는 건 아까 근육 주사였죠. 보통 이는 점박 안쪽에 팔 부드러운 부위에 주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2번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해야 되는 시점은요. 답은 1번입니다. 주사 준비할 때 항생제 주사뿐만 아니고 다른 주사도 마찬가지. 주사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혈액순환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균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외과적 무균술 적용, 주사 준비할 때, 또 우리 주사 적용할 때, 주사 넣을 때, 그리고 수술, 그리고 상처 드레싱, 도뇨관 삽입, 우리 소변줄을 끼우게 되면 우리 방광을 통해서 신장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신체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적 무균술 적용해야 됩니다. 자, 2번에 격리 환자 배설물 처리 시 무균술 적용 안 해도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 위 내시경 검사, 그리고 4번에 호흡 산소기구, 산소요법 할 때, 그리고 관장할 때, 이럴 때는 모두 외과적 무균술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위내시경 검사할 때 소화기계로 보는 거예요. 튜브 삽입하는 건데, 우리 흙도 먹고 바닥에 떨어진 거 먹고 하죠. 괜찮아요. 내부적으로 우리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과적 무균술 같은 경우 절개를 하거나 주사 바늘이 들어가거나, 상처 드레싱 같은 경우 안쪽으로 피부가 노출되어 있죠. 피부가 벗겨져서. 그렇기 때문에 또 무균술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도뇨관 삽입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혈류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소변줄 꽂을 때는 무균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주사 준비 시 1번밖에 없어요. 83번 회사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을 겪고 있다. 발목 염좌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이죠. 찬 스포나 얼음물 주머니를 대줘라. 자, 손상을 입고 24시간 이전에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줍니다. 자, 냉찜질은 부종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24시간이 지났다 하면은요, 부종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거고 혈액순환을 시켜줘야지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되니까 24시간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줍니다. 24시간 이전에는 냉찜질, 24시간 이후에는 온찜질입니다. 자, 1번에 부종이 있으니까 다친 발목은 올려주는 게 좋아요. 2번에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근다고 했는데 물에 발을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찬 찜질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발목을 마사지하면 절대 안 돼요. 염좌를 입었을 때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마사지를 하면 손상 부위를 더욱 손상시키고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5번에 관절 운동도 마찬가지. 손상된 부위 관절 운동을 시키면 손상이 더 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라든지 관절 운동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84번 75세 김노인은 피부 건조증으로 피부 균열과 소양증이 심하다. 이러한 노인 환자의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노인 환자들 피부 건조에는 목욕하고 나서 오일, 크림, 로션, 올리브 기름을 피부에 발라주도록 합니다. 자, 1번에 노인 환자들 미지근한 물 준비해 주어야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목욕에 좋습니다. 3번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건조가 더 심해집니다. 비누 사용하지 않되 비누를 사용하려면 중성 비누, 지방성 비누, 순한 비누를 사용해라 라고 해야 됩니다. 4번 등 마사지에는 알코올을 사용한다. 자, 노인 환자들에게 알코올 마사지 절대 안 됩니다. 피부를 더 건조시킵니다. 5번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실시합니다. 85번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를 위한 체위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이죠. 상반신을 높여준다.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되겠습니다. 호흡이 힘든 환자들이 펴를 가장 펼 수 있는 체위예요. 전신 마취하고 나서 기침과 쉼호흡을 교육을 시키죠. 그때도 반자위를 취해줍니다.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를 취해주도록 합니다. 86번 고압 증기 멸균을 마친 사각으로 포장된 멸균 물품에 포장을 풀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은요? 가장 먼저 1번이죠. 멸균 날짜를 확인해라. 그리고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뗍니다. 자, 순서는요.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떼고 A, 그 다음에 먼 쪽으로부터의 포를 잡고 펴는 거 B, 그리고 양쪽을 열게 되죠. C와 D,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 상관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양쪽을 풀어서 펴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몸쪽에서 가까운 쪽 포를 마지막으로 열게 됩니다. 87번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격리병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인이나 간병인이 지켜야 할 수칙은요? 답은 3번입니다. 격리병실에서 사용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 포장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1번에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알코올로 닦는다 아니죠. 손을 씻은 다음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기 때문에 손 씻기 전에 수도꼭지를 미리 알코올로 닦아두면 좋죠. 그렇지 못했다면 손을 씻은 다음 수도꼭지를 잠글 때 닦았던 티슈를 이용해서 딱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2번 격리병실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자, 매트리스까지 일회용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매트리스는 재사용해야죠. 4번 격리병실 안에 격리가운을 걸어둬야 될 때, 자, 격리병실 안에는 오염된 공기죠. 오염된 공기에서는 오염된 쪽이 바깥으로 오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의 외면을 겉으로 나오게 걸어야 됩니다. 자, 격리병실 밖으로 나왔다면 밖의 공기는 깨끗한 공기이기 때문에 가운의 깨끗한 면이 바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가운의 내면을 겉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은 격리병실 밖에서죠. 5번에 결핵 환자는 음압격리를 해야 됩니다. 역격리는 양압격리죠. 양압격리, 역격리 같은 경우는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역격리 해줘야 됩니다. 자, 결핵 환자는 아닙니다. 88번 어깨의 능동적 관절 범위의 운동에서 굴곡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자, 일단 어깨를 보세요. 어깨에서 굴곡이라고 합니다. 자, 어깨를 완전히 펴고 있는 자세,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자세가 신전 자세예요. 자, 어깨를 앞으로 나란히 해서 들었거나 위로 만세 운동을 했다 하면 다 굴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굴곡입니다. 만세 자세는 굴곡이다. 그냥 외워두세요. 어깨로 봤을 때 편안하게 늘어뜨린 자세가 신전입니다. 우리 온몸이 신전하고 있는 자세는 가만히 차렷하고 있는 자세예요. 자, 뭔가를 했다 하면 굴곡 아니면 과신전인데요. 과신전은 지금 3번 그림이잖아요. 어깨에서 봤을 때. 자, 4번 같은 경우 굴곡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신전시키는 자세입니다.
자, 1번, 2번은 일단 외전을 시켰잖아요.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린 거는 정중선에서 멀리 나가게 한 외전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위로 드는 건 외회전, 아래로 드는 건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에요. 5번. 굴곡 자세는 앞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한 자세, 어깨 굴곡 자세 되겠습니다. 자, 그림 준비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세요. 0도 있어. 어깨가 0도일 때만 신전이고요. 앞으로 나가기 했거나 만세 있는 거는 다 굴곡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간 거는 위로 드는 자세는 다 어깨로 봤을 땐 굴곡입니다. 뒤로 젖힌 건 과신전이고요. 89번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가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자, 수혈 부작용이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처치는요. 답은 3번입니다. 수혈을 즉시 중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하고 기록하고 계속해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주입 속도는 정지를 합니다. 수혈을 중단해야 됩니다. 수혈 부작용 시에는요. 90번 최간호조무사는 수술 환자들의 병실을 방문하면서 환자들의 간호를 돕고 있다. 이때 조기 이상을 격려하여 혈전성 정맥염과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환자는요. 답은 3번입니다. 위 수술 환자. 자, 전신 마취 수술한 환자들은 조기 이상을 시켜서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심호흡과 기침을 시켜서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시켜야 되죠. 그런데 금기 환자들이 있어요. 절대 안정해야 되는 환자들. 자, 1번에 뇌 수술 환자, 뇌종양 환자, 2번에 뇌출혈로 수술한 환자, 안구를 적출할 환자, 그리고 5번 환자 같은 경우 봉합이 불완전한 환자들은 조기 이상을 시켰다가 어떻게 될까? 봉합이 풀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봉합이 불완전한 환자 같은 경우는 봉합을 완전하게 하고 나서 보고를 해서 봉합을 완전하게 하고 나서 조기 이상을 시키거나 심호흡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자, 특히 1번 뇌수술 환자, 안구 적출술 수술 환자는 절대 안정입니다. 자, 머리를 세워서는 안 되고 앙화의를 취해서 계속 쉬게 해줘야 돼요. 91번 30세 여성이 회음절개를 시행하여 질식분만을 하였다. 분만 2일째 회음절개 부위와 열상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할 때 시행하는 간호는요. 답은 1번입니다. 좌욕. 자, 우리 회음절개를 하고 나서 산모들에게 좌욕을 시키고 열램프 요법을 시킵니다. 자, 그 두 가지 합니다. 자, 회음부 소독 따로 하지 않아요. 좌욕할 때 베타딘 용액을 풀어서 좌욕을 하게 되면 회음부가 소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절대 안정하지 않고 조기 이상 해야 되죠. 부종이 있을 때는 더운물 주머니가 아니고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줍니다. 92번 기관 절개관을 통해 분비물을 흡인하려고 할 때 1회 흡인 지속 시간은요. 답은 10초입니다. 10초. 석션하죠. 가래 빼주는 거예요. 환자에게 반자위를 시킨 뒤 등을 두드려 주거나 기침을 유도하게 해서 가래가 나오면 가래를 카테터를 넣어서 빼게 되죠. 자, 그때 10초 이상은 하지 마라. 자, 카테터 흡인 10초, 흡인 10초입니다. 10초. 그 이상 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93번 환자 및 의사나 병원 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수술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입니다. 수술 합병증의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술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에는요.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그리고 방법, 수술 부위와 추정 소요 시간,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및 대처 방법,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방법 변경 및 범위 추가 가능성,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을 때 어떤 치료가 있는지 대안적 치료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됩니다. 94번 모자 보건실의 영유아 클리닉의 관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아는 것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구강암 검진. 자, 구강암과 영유아 클리닉과는 너무도 안 어울려요. 자, 영유아 클리닉 관리 내용으로 구강 상태 관찰, 예방 접종 관리, 식이와 영양 상담, 성장 발육의 평가 등이 들어가야 되겠죠. 구강암은 거의 희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유아 클리닉 관리 내용이 아닙니다. 구강암은 뭐 흡연이라든지 그리고 식이 습관, 매운 것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질환이니까 성인들에게 해야 되겠죠.
95번 한 명의 간호조무사가 보조지팡이를 사용하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고자 한다. 이때 보행관으로 옳은 것은요. 자, 보행 벨트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서 지지해 주도록 합니다. 답은 2번이요. 자, 1번에 환자가 보행할 때 환자의 어깨를 잡으면 보행에 방해가 됩니다. 4번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불편한 쪽에 서도록 해야 되겠죠. 환자가 불편한 쪽에 섭니다. 자, 4번 이동할 때마다 보폭을 최대한 넓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보폭은 처음에는 좁게 유지하다가 점점 넓혀 나간다 라고 해야 되죠. 5번에 의자에 앉아서 30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는 것은 이제 빈혈 환자, 어지러움증이 있는 환자들 좀 앉았다가 시작하도록 합니다. 96번 비침투적이며 적외선을 이용하여 체온이 측정되는 고막 체온의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입니다. 소아는 후하방, 성인은 후상방으로 귓바퀴를 잡아당겨 삽입하도록 합니다. 3세 미만은 후하방, 3세 이상은 후상방입니다. 자, 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후상방이 되겠어요. 3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1번에 1분간의 측정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고막 체온은 1, 2초면 버튼만 누르면 금방 측정이 됩니다. 3번에 삼출성 중이염이 있거나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5번에 고막 체온을 측정하기 전에 웨이도를 좀 세척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마른 솜 같은 걸로 닦아내는 게 좋죠. 알코올 솜을 사용하게 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낮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97번 80세 여자 환자가 위관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며 요실금으로 인해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이 환자의 욕창 예방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간호는요. 답은 4번입니다. 등 마사지를 자주 실시하며 의자에 앉힐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자, 1번에 부동 자세를 유지하면 안 되고 2시간마다 체위는 변경해 줘라. 2번에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정체 도뇨관을 바로 삽입하면 안 됩니다. 3번에 변압 침뇨나 공기 침뇨의 사용은 욕창 예방에 아주 좋아요. 5번에 천골 부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75% 알코올로 닦아준다. 아니죠. 75% 알코올은 소독용이고요. 소독용 알코올은 주사 놓을 때만 사용합니다. 또는 아기들, 태아들 제대 소독할 때. 자, 그 외에 마사지 할 때는 35% 알코올 마사지를 하는데 그 알코올 마사지도 열 내릴 때 하죠. 노인에게는 알코올 사용하면 안 됩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더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98번 소독과 멸균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고압 증기 멸균법은 모든 병원균 그리고 아포를 포함한 모든 병원균을 사멸시키죠. 1번의 자비소독은 100도씨 물에 끓이는 거예요. 자, 자비소독 같은 경우는 아포를 형성하는 균과 바이러스는 사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멸균법이 아닙니다. 2번에 건열 멸균 같은 경우는 보통 120에서 140도부터 시작해요. 120에서 140도에서는 3시간, 160도에서는 한두 시간 정도 소독을 해야 됩니다. 4번에 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인체에 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합니다. 5번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아포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곰팡이는 사멸시킵니다. 99번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순환 상태가 회복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자료는요. 답은 1번입니다. 혈압과 체온,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소변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소변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순환 상태가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혈압, 체온, 소변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100번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은요. 답은 1번입니다.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균이 양성인 환자들을 같은 병실에 두는 걸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저 코호트 격리 시켜야 됩니다.
자, 2번에 환자의 병실에서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습니다. 3번에 설사나 실금을 하는 대상자 병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운을 착용해야 되죠. 장갑도 착용해야 됩니다. 4번에 환자의 병실에서 나온 후 가운을 벗는 게 아니고 나오기 전에 벗습니다. 5번에 환자가 외부 검사를 할 때는 마스크도 착용하고 가운도 착용해야 되고, 자, 웬만하면 넓은 시트에 환자를 꽁꽁 싸매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7회 마쳤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 끊어서 강의 녹음을 하다 보니까 며칠 걸렸습니다. 강의 상태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저음으로 얘기하게 되고 해서 제 강의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나아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강이 있을 때 또 강의 녹음을 하다 보면 실강에서도 강의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요즘 제 목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